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있는 이현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사실은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가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지, 그리고 생물학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전대미문의 팬데믹 사회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과학적으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센트럴 도그마라고 해서 고등학교에서는 중심 이론이라고 가르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유전 정보인 DNA가 있고 그 모든 정보죠. 그것을 그 복사를 해서 mRNA로 그 정보가 그 복사가 되면 그 정보가 다시 생명 활동의 대부분을 영위하는 단백질로 된다는 이게 프란시스 크릭이 만들었던 그 센트럴 도그마가 있는데 저의 오늘의 역할은 아무리 생각해도 mRNA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발표한 데이터를 종합을 하고 특히 또 이제 언론에 특히 뉴욕 타임스 같이 조금 신뢰할 만한 탐색 보도, 그다음 심층 탐구 보도한 것의 그 기사들도 모두 다 종합을 해서 그것이 DNA에 해당한다면 저는 그것을 복사를 해서 해석하는 역할을 할 텐데요. 이 그래프를 만들고 데이터를 종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대학의 그 4학년 정수민 학생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팬데믹 쇼크입니다. 즉 1914년에 그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한 3, 4년 유행을 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두 달 안에 끝날 줄 알았지만 그건 아니고요. 상당히 오래 가게 될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학자가 보는, 특히 분자생물학적으로 보는 팬데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팬데믹 안에 있으니까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한테 좀 해를 주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는 항상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간단한 그 데이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을 세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아주 산술적으로 나누면 이런 건데 바이러스에 감염되려면 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1000개의 바이러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호흡기 바이러스나 이제 비말을 통해서 감염되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침방울에 들어있는데 어느 정도의 침방울의 크기에는 한 3000개 정도의 바이러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하면 한 3만 개 정도의 비말이 날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이 공개되어 있는, 영어로 얘기하면 오픈 에어, 그러니까 공개되어 있는 곳이고 만약에 이게 닫힌 곳에 있으면 이제 숫자가 좀 달라지겠죠. 또 하나는 감염자가 재채기를 하면은 2억 개 정도의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숨 쉴 때 1분당 한 33개 정도의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되게 숫자가 무섭게 들리지만 우리는 사실은 바이러스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1억 개 정도의 바이러스를 호흡한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이러스는 항상 있었는데 우리의 면역계는 그것들을 좀 처리하면서 어느 정도는 공진화를 해오고 그랬던 거죠. 바이러스는 숙주인 어떤 세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월 달에 뭐 뉴스가 되고 그랬었을 때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었어요. 감기 바이러스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점점 알게 된 사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 역학조사와 그 확산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진단을 해보면서 알아낸 거는 무증상 감염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팬데믹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이게 팬데믹의 그림입니다. 처음에 그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양상을 보면 동서로 퍼집니다. 동서로 퍼지다가 그 다음에는 남북으로 퍼져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고 왕래가 많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박쥐에서 천상갑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고 천상갑에서 사람으로 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러나 사람에 와서부터는 점점 빠른 속도로
감염을 일으켜서 지금 전 세계에 팬데믹을 일으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사람들이 움직여서 일어난 팬데믹입니다. 따라서 사실 처음에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면 팬데믹은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좀 분석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일기는 그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이제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의 이제 춘절, 이제 그 우리의 이제 설에 해당하는 그 춘절 때 상당히 대규모의 이동이 있었는데요. 춘절의 그 기간이 매우 길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국만이 아니라 밖으로도 나가서 이동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퍼지고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유럽, 미국, 동아시아 확산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병자가 나온 시기하고 미국에서 나온 시기는 동일합니다. 즉 접촉이 많았던 거죠. 중국, 미국, 한국, 유럽 이렇게 해서 이걸 그때 뭐 비행기로 비행기 들어온 거를 봉쇄를 했었으면 물론 막을 수 있었겠지만 우리 기억에 당시의 논의는 마치 중국 사람을 막아야 된다는 것처럼 했는데 이것은 과학적이진 않은 거죠. 그래서 아시아, 유럽, 미국으로 확산을 하다가 이게 동서로 확산되다가요. 그 다음에는 남북으로 확산돼서 지금은 제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브라질, 러시아, 뭐 인도 등입니다. 왜 이러냐면 미국은 상당히 많이 남미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러시아 이런 데는 나중에 터진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확산 양상을 보면 사람이 전부 다 움직인 거죠. 그래서 초반에 막지 못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사실은 확산을 막기는 매우 힘든 그런 이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현상입니다. 이것도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저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측 지도까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초기에 잡는 소위 예방, 방역이라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뒤에 숨어 있는 과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소위 감염된 사람들의 확진자의 발병 커브를 납작하게 플래티닝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걸 제일 잘한 나라가 한국, 대만 이렇게 뽑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초기부터 중대본이라고 해서 질본 중심으로 해서 보건복지부가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주목할 거는 우리는 하지 못했지만 또 WHO는 못했었지만 대만은 1월 10일쯤에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우한에 들어가서 역학 조사를 하고 양상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왜 하냐면 중국과 대만도 교류가 많기 때문에 대만에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 거죠. 좀 아쉬운 점은 이것이 한 12월이나 11월에 WHO나 미국 중심의 역학조사관들이 들어가서 만약에 우한에서 확산을 막았다면 지금 이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모르니까 봉쇄하고 그리고 확산 방지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의 확진자 커브에 납작하게 하는 플래트닝을 보시면 이제 이 파란색이 이 확진자 커브고요. 그 다음에 완치자 커브가 밑에 있는데 이게 이제 6월 말까지의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 보면은 우리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완치도 많이 했고 그리고 사망자는 280명 정도로 굉장히 낮게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확진자 커브도 납작하게 했습니다. 이 납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납작하게 하면은 실제로는 이거는 계속 오래 가요. 만약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다면은 굉장히 높은 산고처럼 나옵니다. 즉 많이 희생당하고 항체 많이 형성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납작하게 하면은 길게 갑니다. 길게 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백신과 약을 개발해서 희생을 줄이고 이 바이러스 감염을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납작하게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단 역량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단 역량이 매우 좋았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 리포트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입국 제한 뭐 여러 가지 같이 사회적 조치를 한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너무너무 지겹게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최고의 의사결정은 우리의 핵산 증폭법 RT-PCR을 기반으로 하는 진단 키트를 신속하게 허가했다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 때 경험을 해서 중국에서 우한에서 이게 터졌을 때 바로 이 염기 서열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메르스 때도 이런 진단 키트를 만드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위치들을 잡아서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를 핵산 증폭법으로 알아보는 방법을 개발해 놨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재빨리 그 바이오텍 기업들한테 공개를 해서 진단 키트를 만들도록 하고 그것을 신속 허가를 했었던 거죠. 소위 서울역 회의라는 게 그것에 해당하는데요. 이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되게 보존된 구역을 써서 여러 회사들이 핵산 증폭법으로 진단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모든 바이러스는 감염을 하기 위한 단백질이 있고 또 하나는 안에 유전 정보, 핵산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라고요. 그래서 이 진단 키트는 결국은 아주 초기에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즉 조금만 바이러스가 있어도 RNA를 잡아내서 증폭을 해서 알아내기 때문에 초기 감염자를 잡아낼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진단법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무증상 감염도 있고 그리고 아프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퍼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낸 거고 전 세계에 그 정보는 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메르스 때 이 진단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실제로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진단법을 개발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지금 현재 코로나19에서 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과학적 역사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일 것입니다. RT-PCR 기반의 진단법은요, 사실은 검체를 채취하는 사람 그리고 전처리를 할 연구사들의 노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헌신적인 연구사들의 노동이 지금 현재 진단 키트의 신속성과 그리고 이 팬데믹을 확산을 막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사야 될 것이고요. 언젠가는 이 연구사의 노동을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많이 개발이 돼야겠습니다. 잠깐 RT-PCR에 대해서 좀 어렵지 않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전 정보예요. 바이러스가 계속 증폭될 수 있기 위해서. 근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한 가닥의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RT-PCR이라는 건 뭐냐면은 RNA를 뽑는 건데 어디서 뽑냐면은 이제 사람의 검체를 채취하죠. 코에서 깊이 들어가서 전처리를 하면은 이제 세포를 깨서 RNA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을 cDNA로 만들고 그게 이제 PCR을 통해서 막 증폭을 해서 이게 시그널이 있으면은 양성, 그 다음에 없으면 음성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좀 커다란 이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던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완치자의 재양성이라는 얘기였는데요. 이게 틀리다는 얘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완치자인데도 다시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오해가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완치자들을 좀 멀리하고 자기가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좀 못하고 있는 사회적인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틀립니다. 격리 해제자가 재양성되었다. 그동안 바이러스가 다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재양성을 했다. 아직 그 데이터는 없어요.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없으면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감염력이 있어야지 바이러스인데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우리 질본에서 격리 해제자의 검체를 다시 한번 채취를 해서 RT-PCR로는 양성이 나왔으나 베로 세포란 데서 다시 바이러스 감염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해봤어요. 다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로 세포에다가 감염을 시켜가지고 진단을 해봤더니 바이러스가 더 이상 증폭되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다. 감염 능력이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건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진단을 초기에 잘 잡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RT-PCR을 썼지만 RT-PCR이라는 거는 사실은 감염력을 테스트하는 건 아니에요. 핵산이 있느냐 없느냐, 즉 바이러스 RNA가 있느냐 없느냐니까 다 나와서 죽은 바이러스도 RNA만 있다면 우리의 RT-PCR 기반의 진단은 그것을 잡아내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학명으로는 SARS-CoV-2라고 얘기를 하기로 우리가 다 결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안에
이 핵산이 있으면 또 하나는 뭐냐, 바깥에 이 S 스파이크로 되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명명을 하게 한 이 그 단백질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세포에 그 리셉터 수용체 ACE2에 결합을 하고 또 TMPR SS2라는 것이 도와서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감염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죽은 바이러스라면은 이 껍데기가 하나도 없이도 RNA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조각조각이. 그 조각이 존재하는 것을 너무너무 그 민감한 우리 RT-PCR 진단법이 그 디텍트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죽은 바이러스도 RT-PCR로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염력이 없다면 세포에 들어가서 증폭은 전혀 못합니다. 증폭 못하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더 이상 증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치자를 멀리해야 될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잘 방역을 하고 있고 조금 이제 2차 그 확산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나오는 것 같긴 하나, 그러나 우리 병원 체계는 어쨌든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방역이 좀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약과 백신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는 계속 이게 유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노력을 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신속하게 공개를 하고 약도 신속하게 만들고자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지금 7월 1일자로 허가를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 렘디시비어라는 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 렘디시비어는 2014년에 사실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그 회사가 에볼라의 치료제로 개발을 시작했다가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에볼라가 끝났고요. 그래서 임상이 중단이 됐는데 코로나19 이제 팬데믹이 터지면서 2020년 3월에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렘디시비어를 코로나19 감염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시험을 재개를 했습니다. 즉 3상을 재개했다는 것은 중단됐던 임상 시험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촌 바이러스입니다. 베타 계열의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비슷한데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건데, 왜냐하면 같은 RNA가 증폭할 수 있는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의 인히비터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방법을 소위 약물 재창출이라고 얘기합니다. 드럭 리포지셔닝, 즉 원래는 그 목적이 아니었지만 비슷하게 새로 해석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너무 급하니까 이게 임상 3상을 재개를 했고요. 테스트를 해봤더니 뭐 엄청나게 그 획기적이진 않지만 한 30% 정도의 완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중증 환자들한테만 쓰고 있어요. 중증 환자를 살리는 일에만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FDA는 중증 환자의 긴급 사용을 허가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가 특례 수입을 할 때 중증 환자에 처리하는 것으로 허락을 했는데요. 따라서 이 약이 대표적이긴 하지만 우리를 그 완전히 해방시킬 치료제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백신도 아직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얼마 전 뉴스는 보면은 미국에서 3개월치를 싹쓸이 해갔다라고 하죠. 이렇게 좀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건데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진자 커브를 플래트닝을 시켰기 때문에 이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에 약과 백신을 개발을 해서 희생자를 줄이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요. 치료제가 어떻게 개발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좀 깊게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되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딱 질려버릴 그 어려운 SARS-CoV-2에 어떻게 감염되는지에 대한 분자 세포 생물학적인 그 모식도입니다. 처음에 바이러스는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 세포에 원래 존재하는 그 단백질인 ACE2 그리고 이렇게 단백질을 끊어주는 효소인 TMPR SS2의 도움을 받아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이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는 이 바이러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걸 이제 트랜슬레이션 돼서 나오면 걔가 계속해서 이 RNA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복제해냅니다. 그러면은 세포의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세포막 보자기에 싸서 밖으로 유출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제한다는 게 지금 현재의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초기 감염자도 보면 RT-PCR로 나오는 정도로 RNA가 디텍션이 되거든요. 즉
증폭의 속도는 매우 빠른 것 같아요. 복제를 매우 잘합니다. 자, 그럼 이 생활사를 알면 어디를 타겟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현재 많은 약들이 기존에 알려져 있던 바이러스 저해제를 포함해서 이 생활사에 근거한 약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물론 이 SARS-CoV-2에 대한 건 아니었지만 재창출을 하는 건데, 많은 약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주목하는 거는, 하나는 이 렘디시비어, 지금 우리가 쓰고 있죠. 렘디시비어는 이 RNA를 복제할 수 있는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를 저해하는 이니비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볼라에도 쓰였지만 이게 그 코로나19에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 중증 환자, 즉 염증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만 쓰고 있기 때문에 경증 환자, 즉 약간 좀 아프고 그런 정도의 환자한테는 쓰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이 RDRP를 저해하는 거는 초기에 해야 되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임상 시험은 좀 복잡한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을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쓰지 않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중화 항체입니다. 즉 들어가는 것 자체를 막는 거죠. 이거는 항체로 할 수도 있고 이 ACE2를 흉내낸 다른 단백질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는 렘디시비어 계통의 약 혹은 이렇게 중화 항체들입니다. 지금 중화해서 바이러스가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4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본 건데, 제가 어저께 계좌로 찾아봤는데도 실제로 임상시험 돌입 건수는 500개 정도로 별로 많이 없어요. 500개면 되게 많아 보이지만, 제가 이제 암생물학 전공자인데 암에서 보면은 뭐 몇백만 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AI가 지금 이 팬데믹의 역할을 별로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게 케이스가 별로 없어서 그럽니다. 감염병 약은 그동안 너무 안 만든 거예요. 그래서 100년 만에 감염병 사태가 온 거라고 봐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방역을 성공했지만 코로나19를 끝내야 되는 일이 남아있는 거죠. 언제 끝나느냐? 백신이 있어야 끝나고요.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걸리면 희생자도 있지만 항체 생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스웨덴이나 초기의 영국은 자연 집단 면역을 전략으로 세웠었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가 제일 많이 창궐했던 뉴욕만 해도 20%밖에 항체 가진 사람이 없고요. 뉴욕 주에서 맨하탄은 좀 더 많겠지만 런던도 19%, 그다음에 자연 면역 선언했던 스톡홀름, 스웨덴의 스톡홀름만 해도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 집단 면역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 한 60%의 항체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장벽으로 작용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안 걸리는 거예요. 사회적 방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 백신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중한지, 어떤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자연 면역 전략은 조금 위험한 건데 얕본 면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람들이 좀 정보를 알게 되면서 자연 집단 면역은 뭐 밖에 나돌아다녀야지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자연 집단 면역 전략은 이제 완전히 실패한 거로 돼서 백신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방역 전략은 그래서 좀 명분이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 만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백신을 조금 알아보면 백신은 사실 그 바이러스를 흉내내야 되는 겁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그래서 아주 제너 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전통적인 방법은 바이러스를 아주 약화해서 감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이러스 백신인데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몸에 면역계가 작동을 해서 항체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그래서 이제 뭐 홍역, 수두 그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는데,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그 위험을 덜기 위해서 분자생물학적으로 개발한 방법은 단백질에 아주 부분만을 띄어서 그것을 발현시킨 다음에 제조합 단백질을 주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단백질에 대해서 항체가 생기겠죠. 그걸 단백질 기반 항체라고 얘기하는데 계절 독감 백신 같은 것이 그에 해당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최근에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에볼라 때 백신을 만들고자 하면서 어떤 걸 했냐면 병증은 없는 바이러스 벡터라고 해서 택시를 태워서 단백질을 발현을 시키도록 해서 몸 안에 들어가서
항체를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이러스 백신이고요. 다른 하나 마지막으로는 핵산 백신이 있는데 RNA 자체를 잘라서 병증은 유발하지 않고 그러나 항체를 생길 수 있게 하는 RNA 혹은 DNA를 찔러 넣는 거죠. 나노 파티클이라는 거에 도움을 받아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그 상용되는 백신은 사실은 뭐 약화한 바이러스 혹은 단백질 기반 백신인데 코로나19 사태에서 지금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오게 될 백신은 아마도 바이러스 벡터 백신 그리고 이 핵산 벡터일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은 주로는 이 리셉터에 결합하는 이 그 코로나를 이름 붙이게 한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있어야 어차피 바이러스에 들어가니까 여기를 타겟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이제 백신은 참 사실은 원래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10년씩 걸리고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는 건 할 수 있지만 10년씩 걸리고 90% 실패율이 있는 것을 10년 동안 기다리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 신속 허가, 패스트 트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 벡터 그 백신을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실제로 그 6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생각보다 적어요. 한 19개 정도. 그 중에서 가장 유망주는 옥스포드 제너 연구소가 만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그 배포를 팔게 될 그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준의 그 백신입니다. 이게 제일 앞서가 있는데 원래 임상 3상이라는 수천 명에 해당하는 임상 시험은 내년 8월에 끝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참여하게 돼서 선주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지금 제일 빠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데나 같은 데서 핵산 백신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데이터를 보면 사실 좀 오래 걸려요. 그러면은 우리는 코로나19를 정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다스리기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조금 봤는데 우리나라는 경증 환자가 되게 많지만 미국은 그 병원 문턱이 높아서 실제로는 그 병원에 간 사람들은 다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그 아픈 사람들의 데이터를 봤더니 다 암이 있거나 당뇨, 비만, 고지혈증 내지는 그 동맥경화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보자면 사실은 이 다스리기로 갈 때는 기저질환이라는 걸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몇 달 동안에 우리가 알게 된 거는 코로나 자체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그룹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어떤 약을 쓸 때 그 기저질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충격적인 데이터는 사망률을 보면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걸리면 한 5배 사망률이 증가하고요. 뭐 당뇨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임상 실험에서. 그럼 우리는 앞으로는 이거를 결국은 껴안고 살게 될 텐데 계속 봉쇄만은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이 길로 가는데 계속 방역만 할 것이냐라는 숙제가 남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무서운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무섭게 할 건 아니고 우리의 인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자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이제 그 저널에 나서 뉴욕 타임스에서 인용한 데이터인데요. 이 파란색으로 올라가는 것은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주황색으로 떨어지는 거는 원래 중환자실에 그 들어가던 숫자가 코로나19 이후에 떨어지는 겁니다. X자로 나와 있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코로나19에 걸릴까 봐 병원에 안 가거나 진단을 잘 안 받아서 중환자실에 들어간 사람들은 떨어지고 그러나 코로나가 다 이제 블랙홀처럼 지금 먹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의 위험함은 뭐냐면 어쩌면 나중에는 코로나19 말고 다른 그러니까 코로나19의 팬데믹 때문에 다른 질병으로 그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 대처할 것이냐 이것이 코로나19 다스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100년 만의 팬데믹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지금 점점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의 행동 양식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때 맞게 그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자고 특히 분자생물학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한번 적어봤어요. 이게 마무리 슬라이드인데요. 일단은 진단의 역량이 강화됐다는 게 우리의 자랑인데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그 RT-PCR이 굉장히 민감해서 좋은 거지만 그거보다 뭐 80%의 정확도만 있다 하더라도 혹은 70%의 정확도만 있다 하더라도 진단이 원스톱으로 30분 내에 될 수 있다면 학교 가서 누구는 지금 수업 들어오면 안 되고 누구는 수업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거 할 수 있을 거고 비행기를 탈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급형, 휴대형의 원스톱 진단기기 같은 것이 많이 개발이 되고 쓰였으면 좋겠어요. 백신이 완전히 상용화될 때까지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과 백신을 개발함에 있어서 지금 너무 우리가 감염병에 대한 연구가 다른 난치성 질병에 비해서 굉장히 없었는데 빨리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는 동물 실험에 의존할 게 아니라 단계를 단축할 수 있는 아주 창의적인 전임상 모델들이 좀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가 인류가 이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많은 그 감염병 X를 겪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인 발전은 여러분들한테도 좀 숙제로 도전해보고자 이렇게 좀 하는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하다가 말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연구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연구는 또 하나는 유명해지고자 혹은 돈을 많이 벌고자 만이 아니라 전체 인류를 위한 공공성의 연구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와 연관된 질병의 기초 연구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끝까지 가서 에볼라 때처럼 하다가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게 되면 그 백신은 결국은 다른 쪽에도 쓰일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만들었으면 다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끝까지 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병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임상시험도 치료약과 그 기저질환과의 사이를 상관관계를 포함해서 이루어지는 좀 스마트한 방법을 좀 더 많이 하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이 임상시험에 참여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쩌면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약들과 백신의 개발에 우리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건 우리 회사들의 백신 개발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걸 같이 가는 것이 정말 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역학 데이터부터 보여드렸지만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하는 과학적 세계관이 좀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어른들만이 아니라 실제로 고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데이터를 보는 눈을 좀 키운다면 자신의 행동 양식을 결정할 수 있을 건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약하게 앓거나 심지어 증상이 없을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옮겼을 때 그 기저질환이 지금 리포트 된 거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위험한 감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손 씻기, 마스크 끼고 방역 수칙을 많이 지키면서 조심하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이걸 극복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금물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분자생물학자가 보는 데이터로 보는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딱히 단기간의 해법은 아니지만 이 일들은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